안녕하세요. 저는 주 코칭 상담센터 센터장인 김강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와 우울 경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주요 강의 내용은 우울 또는 우울장애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우울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고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이 사고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울이나 우울장애를 치료하는 접근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인지치료, MBCT, 명상관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겁니다. 인지치료는 사실은 우울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심리학에서의 대표적인 접근 방법인데, 우울한 감정은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이나 신념이 있다는 것이고, 그 생각을 찾아내서 그 생각을 변화시키면 우울한 감정이 치료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인지치료나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재발률이 굉장히 높아서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 MBCT입니다. MBCT는 명상에 근거한 인지치료입니다. 인지치료에서는 우울한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이 있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데, MBCT에서는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머물러서 지켜봐서 그 생각이나 감정이 스스로 저절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명상의 방법을 활용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상관법은 명상과 상담을 결합한 명상 상담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울했던 그 상황을 장면으로 떠올려서 느낀 명상, 그 다음에 우울을 일으킨 사고를 찾아내서 스스로 성찰을 하게끔 도와주는 방법인데요. 사실은 오늘 처음으로 대중들과 같이 강의 시간에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영상관법을 같이 따라해 보면은 스스로 우울, 때로는 불안, 때로는 분노에 대해서도 조절하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될 테니까 이 방법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와 우울 경험의 첫 번째가, 그럼 어떤 경우를 우울하다고 보는가? 우울 장애는 도대체 어떤 경우가? 제가 한번 앞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속으로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의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 보고나 객관적 관찰을 통해 나타난다.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매일같이 뚜렷하게 저하되어 있다. 현저한 체중 감소 증가 또는 현저한 식욕 감소 증가가 나타난다.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이나 과다수면이 나타난다. 거의 매일 나타나는 초조나 처져 있는 느낌을 나타낸다. 거의 매일 피로감이나 활력 상실을 나타낸다. 거의 매일 무가치함이나 죄책감을 느낀다. 거의 매일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이 나타난다.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자살 계획을 세운다. 어떠세요? 나는 속으로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울 장애는 지금 방금 설명드린 9가지 증상 중에 첫째, 둘째를 포함해서 5개 이상 증상이 거의 매일 2주 이상 나타나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울 장애라고 진단을 하는데, 우울 장애는 아니더라도 우울감 또는 우울함을 느끼는 경우는 많은 사람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우울 장애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울 장애라는 건 매우 흔하다. 그래서 흔히 심리적인 감기 또는 독감에 비유합니다. 감기 안 걸리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매우 흔하지만 심하면
자살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 장애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직업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재밌는 거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정도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울장애는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 번 우울장애를 경험하면 50% 내지 60%가 재발을 하고 2번 이상 경험한 사람은 70 내지 80% 정도가 재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우울장애는 언제 발생하느냐? 우울장애는 스트레스 사건이 부정적인 사고와 결합했을 때 우울장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여태까지 스트레스를 강의를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 대해서는 잘 공부를 했지만 한번 3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은 먼저 중요한 생활 사건입니다. 가족이 사망을 했거나 심각한 질병 또는 가정 불화, 관계 악화, 실직이나 사업의 실패, 경제적 파탄, 현저한 업무 부진이나 학업 부진 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생활 사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읽다 보니까 저도 다 경험해 본 것 같아요. 한 가지씩. 또 사소한 부정적 사건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발생되는 경우, 예를 들어 사소한 다툼이나 언쟁, 대표적인 게 층간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돈을 잃어버린 것. 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어떤 중년 그 부인이 집을 팔고 이사를 했어요. 좀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집은 별로 안 올라고 판 집이 너무 올라갔고 이 여성이 우울해졌어요. 심각하게 우울하다 결국 자살한 실제 대한민국 뉴스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런 거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소한 비난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발생해도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고요. 또 사회적 지지의 부족이나 결여, 지속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상태. 대표적인 게 이제 기러기 아빠 같은 게 있겠죠. 제가 기러기 아빠를 코칭한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 상당 부분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수록 굉장히 우울해합니다. 또 소속 집단으로부터 소외된 상태, 친구가 부족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고 어려움을 상의할 사람들이 부족한 이런 상태가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있다고 해서 다 우울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저도 중요한 생활 사건에서 거의 다 경험했는데 부정적인 사고와 결합했을 때 우울이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사고, 즉 우울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부정적인 사고를 인지삼재라고 합니다. 인지삼재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우울한 사람들은 좋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고의 대표적인 생각이 나는 무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나는 무능하다. 2번째로 강력한 생각이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다. 또 나는 열등하다. 나는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나는 무능하다는 생각이 보통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반추라고 하는데요. 나는 무능하다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발전하냐면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살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부정적인 생각이고요. 2번째는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미래는 비관적이고 암담하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이 어려운 상황은 개선될 수 없다. 3번째는 우울한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은 너무 열악하다. 이 세상은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다. 나를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 다들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나를 무시하고 비난할 것이다.
이런 류의 생각들이나 사고들을 요즘 신문에서 많이 봤죠. 예,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 장애에 대한 치료적인 접근 모델은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 약물요법이 있습니다. 약물요법은 현재까지 가장 널리 시행되고 있는 치료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우울함으로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간다. 그러면 대부분 뭘 해요? 이 약물 치료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지치료인데요.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우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울장애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심리학 이론이 인지치료입니다. 인지라는 건 이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생각. 세 번째는 이제 MBCT입니다. 그 약물요법이나 인지치료가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재발이 자꾸 되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명상에 기반한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MBCT고요. 네 번째 영상관법은 우리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에서 하는 명상에 기반한 상담인 명상상담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영상관법입니다. 인지치료는 우울한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거를 인지삼재라고 했죠. 첫 번째,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 주변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울한 사람들이 지니는 부정적인 사고 과정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그 생각이 잘 자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고 내용보다는 결과로 나타나는 우울한 기분만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게 재미난 비유가 우리 인경 스님께서 많이 하시는 비유인데 번개랑 천둥의 비유입니다. 그죠? 비가 많이 오는 날 번개가 번쩍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천둥이 우르릉 하죠. 근데 번개는 어때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모르고 남는 거는 천둥이 치는 우르릉 하는 천둥의 어떤 무서움, 그 기분만 남잖아요. 우울이라는 감정은 우울을 일으키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우울한 감정만, 기분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이 생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흔히 범하는 인지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오류가 첫 번째 흑백 논리의 오류입니다. 흑백 논리의 오류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그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 아니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중간에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과잉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한두 번의 사례를 가지고 이걸 빨리 일반화를 시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성으로부터 한두 번 거절을 당했는데 바로 일반화합니다. 나는 이성에게 늘 거절을 당하는구나. 이성은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과잉 일반화를 하죠. 개인화의 오류는 뭐냐 하면 자기랑 상관이 없는데 자기랑 상관이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임에 좀 늦게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조용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해요? 내 욕하고 있었구나.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데 자기랑 상관이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또 독심술의 오류는 근거 없이 상대방 마음을 내가 단정하는 거예요. 이거의 재미있는 사례가 그 추론의 사다리라는 게 있습니다. 추론의 사다리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봐요. 쓰던 걸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큰 길을 걷고 있어요. 큰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길 건너편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반가워서 손을 막 흔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쓱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자, 눈을 뜨셔도 좋아요. 어떤 분들은 이러겠죠. 아, 저 사람이 나를 못 본 척하네. 괘씸해. 화가 나.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바빠서 또는 딴 생각하느라고 날 못 봤나 보다. 별 감정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그냥 단정해 버리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감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우울한 사람들은 완벽주의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경직된 신념이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돼? 반드시 1등을 해야 돼. 반드시 좋은 대학에 가야 돼.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런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고, 뭐 해서는 안 돼.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절대 성공하면 안 돼. 오늘 강의에 와서 제가 절대 강의에서 실수하면 안 돼. 만약에 제가 이런 경직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삶 속에서 굉장히 실현되기 어려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히 좌절과 실패를 초래하죠. 굉장히 유연하지 못한 사고입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도 그 불안을 공부하면서 불안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생각이 더 나잖아요. 우리 그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라는 걸 지난 강의 때 배웠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이런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습관에 대해서 의식적인 자각이 없이도 자동적으로 진행돼서 흘러가게 된답니다.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자동사고라 그래요. 영어로는 오토매틱 도츠 그래갖고 자동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하는 그런 심리학에서 보는 입장이 있어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오르는 생각 중에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생각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오르는 생각 중에 긍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른다. 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몇 달 동안 공부한 효과가 상당히 나네요.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떠오른다는 분들이 훨씬 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본 결과는 85% 정도가 부정적 생각이래요. 왜 그러냐면 진화의 산물이래요. 우리가 진화를 하면서 생존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주는 위험, 부정적인 사건을 먼저 떠오르도록 우리 뇌가 그렇게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냥을 나갔어요. 원시 시대에. 뒤에서 부스럭거리면은 우리 가족이 도시락 싸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현대에도 여러분이 어디 가는데 아는 사람들이 뒤에서 쑥덕쑥덕대면 쟤들이 내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르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 근데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은 자동사고가 돼갖고 이건 훨씬 더 강하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지치료에서는 사람들의 감정을 결정하는 게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 아까 추론의 사다리 해봤죠? 길 건너편에 사람한테 손을 흔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상대가 그냥 지나갔다고 나를 못 봤구나, 모른 척 하는구나, 화가 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못 봤나 보다 별 감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즉 생각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지치료의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담을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입장인데, 감정을 일으킨 뭐가 있다? 항상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이라는 감정을 일으키는 사고나 신념,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 그다음에 생각이 원인임을 깨닫고 역기능적인 신념이나 생각을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인위적으로 바꾸는 거. 이게 인지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지치료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떤 생각 때문에 이런 감정이 드나요? 또는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끼면 지금 무슨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지금 무슨 생각이 스쳐갔나요? 이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죠? 감정을 일으키는 뭘 찾으려고요? 생각을 찾으려고요. 그래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능하다라는 생각 대신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내 경험이 달라지고 느낌도 달라져서 우울한 감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인지치료의 입장입니다. MBCT는 영어로 Mindfulness Based, Mindfulness가 우리가 알아차린 명상이잖아요. 명상에 근거한 Cognitive Therapy, 인지치료. 인지치료는 인지치료인데 뭐에 근거했어요? 명상에 근거한 인지치료. 이게 왜 나왔냐면 약물요법이나 인지치료로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재발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이상 우울을 경험한 환자 집단에서 MBCT 집단은 일반 치료에서 나타난 재발률의 거의 78%의 반인 36% 나타났어요. 일반적인 인지치료를 하면 78% 정도가 재발을 했는데 MBCT는 반, 36% 정도로 재발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기존의 인지치료는 우울한 느낌, 즉 우울한 감정을 유발하는 역기능적인 신념, 생각.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무능하다.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발견해서 그 신념을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인 신념으로 바꿈으로써 인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울증을 치료한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비즈니스 코칭을 많이 하는데 비즈니스에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막 밤을 새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혼자 막 밤새고 낑낑대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찾아보면은 도움을 요청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면 나는 조직에서 무능한 사람으로 평가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바꿔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지치료를 할 수도 있고 명상상담에서 영상관법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밤새고 끙끙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뭔지를 찾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나 신념을 교정해도 그 생각이나 신념과 연합된 감정이 너무 깊이 있어갖고 감정이 다시 부정적인 생각들을 불러들여서 악순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활용한 MBCT에서는 생각이나 그 신념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평상시 알아차리지 못한 몸 느낌, 느낌 명상, 그다음에 감정, 생각 알아차리기 이런 것들에 주목해서 우리 매번 하는 염지관 알아차리고 머물러서 지켜보다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그대로 지나간다라는 입장으로 그를 치료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MBCT는 우울한 사람이 보통 우울한 느낌을 나다 또는 우울한 느낌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의 것, 나라고 하는 집착하거나 동일시하는 데서 벗어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명상을 이용해서 이거를 탈동일시 또는 탈중심화 또는 탈융합 또는 메타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탈중심화라는 거는 알아차림 명상을 활용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느낌이 올라올 때 생각이나 감정은 항상
생각일 뿐이고 실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지켜보면서 마음속에 그냥 지나가는 사건으로 볼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중심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에 덜 반응하게 되고, 생각과 감정이란 게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거다를 깨닫게 해서 그것의 악순환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영상관법입니다. 이 영상관법은 인경 스님께서 만든 방법인데요.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상 상담은 상담과 명상이 결합돼서 첫 번째 공간과 지지적 단계, 두 번째 명료화 단계, 세 번째 체험적 단계, 네 번째 행동적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단계는 일반 상담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법들, 예를 들면 행동치료, 인지치료, 많은 심리학에서의 접근 방법을 그대로 활용하는데, 세 번째 단계인 체험적 단계가 조금 다릅니다. 체험한다는 건 뭐냐면은 힘들었던 상황이나 장면을 노출시켜서 다시 직면하고 그걸 다시 재경험한다라는 의미의 체험적 단계라는 거고, 거기서 쓰는 방법이 호흡 명상, 느낌 명상, 영상관법으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영상관법은 쉽게 말하면은 고통스러웠던 그 장면을 다시 떠올려서 본다라는 거예요. 영상을 본다. 영상, 장면을, 고통스러웠던 장면을 다시 본다라는 의미고요. 증상이 나타나는 사건을 현재 시점에서 영상, 사진으로 떠올려서 탐색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감정,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울, 불안, 분노, 이런 감정과 감정으로 인한 신체의 느낌, 머리가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신체의 느낌에 머물러서 충분하게 느껴보는 느낌 명상을 한다는 겁니다. 감정은 항상 어디에 남는다 그랬죠? 신체, 몸에 남잖아요. 그래서 그 신체에 남는 그 느낌을 느낌 명상으로 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영상을 떠올려서 감정을 일으킨 항상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각. 잘하시네요. 고마워요. 생각을 찾아내서 우울한 사람의 우울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생각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무능하다. 그 생각을 찾아내서 그 생각을 일으킨 감각자료 또는 단서가 사진 안에 있으니까 그걸 보게 되면 스스로 성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상관법은 영상을 떠올리고 나서 영상을 변화시키거나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아요. 이것이 다른 방법들과 대표적인 차이입니다. 인지치료에서는 인위적으로 변화를 시키는데 영상관법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지켜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담자가 스스로 성찰을 한다는 게 다른 상담 기법과 대표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스스로 성찰을 해요. 이따 실습을 할 텐데 생각들이 저절로 바뀌어요. 이걸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너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네가 왜 무능해?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은 우울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계속 저항해요. 근데 자기가 성찰을 하면은 생각이 바뀌어요. 이게 영상관법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관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실습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하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를 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속으로. 그죠? 마치 1대1과 하는 것처럼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 하시고 속으로 대답하면 되는데요. 약간 최근에 우울했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우울했던 경험을 가지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우울한 경험이 없었다 그러면 그냥 힘들었던 상황을 갖고 해도 되고, 난 최근에 힘든 상황 없었어 그러면 예전에 힘들었던 상황을 갖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힘들었던 상황은 한 번쯤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감이 되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눈을 감아 보세요. 자, 최근에 우울했거나 힘들었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 상황에서
제일 힘들었던 장면을 사진으로 한번 만들어 봐요. 자, 그 사진을 선명하게 한번 떠올려 봐요. 자, 그랬더니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감정에 한번 이름을 붙여봐요. 우울인지, 불안인지, 분노인지, 짜증인지 이런 식으로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봐요. 자, 그리고 그 감정의 강도가 10점 만점에 7점인지, 8점인지, 9점인지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자, 그리고 그 감정이 느껴지니까 내 몸에서 어디서 어떤 느낌이 오는지 그 느낌을 한번 알아차려 봐요. 가슴이 답답한지, 가슴이 뛰는지, 머리가 아픈지, 어깨가 무거운지, 얼굴이 화끈대는지. 자, 그리고 그 느낌의 강도가 10점 만점에 7점인지, 8점인지, 9점인지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자, 그리고 배에다 손을 대고 호흡을 하면서 그 느낌, 몸의 느낌을 그대로 지켜보세요. 자, 숨을 들이마실 때의 느낌이랑 숨을 내쉴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지금 몸에서 느꼈던 그 느낌을 그대로 지켜봅니다. 자, 이 몸에 남았던 느낌을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자, 다시 또 해볼게요. 다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 같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떠올려 봐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떤 감정이 드는지 감정의 이름을 붙여봐요. 그리고 그 감정이 느껴지니까 내 몸에서 어디서 어떤 느낌이 오는지 그 느낌을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자, 이번에도 배에다 손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호흡을 하면서 그 느낌을 그대로 지켜봅니다. 자, 숨을 들이마실 때의 느낌이랑 숨을 내쉴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그대로 지켜봅니다. 예, 잘했어요. 자, 눈을 뜨셔도 좋아요. 자, 이번에도 숨을 들이마실 때랑 숨을 내쉴 때 느낌이 어떻게 달랐어요? 들이마실 때가 편했다? 아니면 내쉴 때가 편했다? 아니면 똑같았다? 각각 달랐죠? 오케이, 좋아요. 자, 느낌 명상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자, 같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떠올려 보세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떤 감정이 드는지 감정에 한번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느껴지니까 이번에는 내 몸에서 어디서 어떤 느낌이 오는지 그 느낌을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자, 또 배에다 손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호흡을 하면서 그 느낌을 그대로 지켜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의 느낌과 숨을 내쉴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그대로 지켜봅니다. 예, 잘했어요. 자, 눈을 뜨셔도 좋아요. 자, 지금 한 게 감정은 항상 몸에 남는다고 했죠. 그 몸에 남아있는 느낌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느낌 명상을 한 거고요. 자, 다음에는 그 감정을 일으킨 생각이 뭔지 생각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같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떠올려 봐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떤 감정이 드는지 감정에 한번 이름을 붙여보세요. 자, 그리고 그 사진을 처음에 탁 떠올렸을 때 어떤 감정이 확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감정은 어떤 생각 때문에 그 감정이 일어나는지 그 생각을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예를 든다면 나를 무시한다? 아니면 나는 무능하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생각은
사진 안에 있는 뭔가를 보거나 뭔가를 듣고 그 생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 생각을 일으킨 단서가 사진 안에 있습니다. 자, 또 배에다 손을 대고 호흡을 하면서 그 생각을 일으킨 사진 안에 있는 단서를 그대로 지켜봅니다. 자, 장면 바꾸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대로 지켜봅니다. 예, 잘하셨어요. 눈을 뜨셔도 좋아요. 자, 여러분들 힘든 일을 다시 이렇게 떠올려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면해서 다시 노출시켜서 직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자, 또 눈을 감으시고 자, 같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떠올려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감정이 드는지 그 감정을 한번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자, 그리고 이번엔 그 사진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 생각을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일으킨 단서가 사진 안에 있습니다. 또 배에다 손을 대고 호흡을 하면서 그 생각을 일으킨 사진 안에 있는 단서를 그대로 지켜봅니다. 이 장면 바꾸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대로 지켜봅니다. 예, 잘했어요. 자, 눈을 뜨셔도 좋아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힘든 일을 다시 떠올려서 직면해서 본다는 게 누구에게나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같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떠올려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감정이 드는지 감정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자, 그리고 그 사진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 생각을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이번에도 그 생각을 일으킨 단서가 사진 안에 있습니다. 자, 배에다 손을 대고 그 사진 안에 있는 단서를 그대로 지켜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자, 눈을 뜨셔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내 점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자, 같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떠올려 볼게요. 어떤 감정이 드는지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의 강도가 10점 만점에 2점인지 3점인지 4점인지 이런 식으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자, 그리고 그 감정이 느껴지니까 내 몸에서 어디서 어떤 느낌이 오는지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자, 그리고 그 느낌의 강도가 10점 만점에 2점인지 3점인지 4점인지 이런 식으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자, 점수를 다 매기신 분은 눈을 뜨셔도 좋아요. 자, 처음 했을 때랑 마지막에 했을 때 감정의 강도가 줄어들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몸 느낌의 강도가 줄어들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영상이 희미해졌다. 처음에는 선명했는데 하면 할수록 영상이 희미해졌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좋아요. 처음에는 그 감정이 일어난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다. 성찰이 일어났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좋아요. 예, 좋아요. 제가 잠깐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감정의 강도가 영상관법을 하면 할수록 줄어들죠. 그리고 몸 느낌의 강도도 훨씬 줄어들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영상을 떠올려서 영상이 굉장히 선명하면서 감정이 일어났는데 자꾸 하면 할수록 영상이
희미해지고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영상이 희미해졌다는 것은 감정이나 생각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생각이 변한 것도 처음에는 그 사진을 보면서 감정이 일으킨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스스로 성찰이 돼서 생각이 바뀌죠. 근데 누가 나한테 그렇게 생각을 바꿔라 라고 말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저항한단 말이에요. 아, 너나 잘하지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저항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스스로 그렇게 하면은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감법을 할 때 기본적으로 힘든 일을 다시 노출시켜서 직면하는 건 누구나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호흡이 안전판의 역할을 해서 안전한 공간의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이 힘든 장면을 힘든 상황을 다시 떠올려서 다시 직면했는데 노출시켰는데도 그걸 다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우울 상담 사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사례는 탈북 여성의 사례인데요. 중국의 자녀들을 놓고 혼자 탈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내가 무능해서 애들을 잘 키우지 못했다. 이 생각으로 굉장히 우울해요. 그래서 영상감법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하다는 생각이 또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죠? 호흡을 하면서 또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게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생각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죠. 반추 계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례에서 보듯이 우울을 일으키는 생각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반복될 때마다 그 생각을 호흡을 하면서 알아차리고 지켜보라고 계속 유도해서 이런 거죠. 반복되는 생각이 더 끈질긴지 아니면 그때마다 내가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힘이 더 끈질긴지에 따라서 결판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사례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의미라고 하면은 영상감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실제로 실습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지금 한 것처럼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조금 더 상세한 지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울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